우리 교재, 요, 피 보시면 머릿말 가는 게 있어요. 머릿말. 자, 요걸 한번 봅니다. 머릿말에 보시면은, 오른쪽 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매년 출제 상황이 그러했듯이 출제 범위 내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골고루. 각 과목별로 40문제죠.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고루 출제되는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려면 골고루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골고루. 왜 고득점을 해야 되느냐. 이제 평균 60점 이상을 맞추면은 합격이 되는 시험인데 왜 고득점을 해야 되느냐. 시험 과목이 1차에서 두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학 개론이 있고, 그 다음에 민법 및 민사 특별법 하는 게 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차에서 세 과목이거든요. 그 세 과목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과목이죠. 그래서 이 과목의 교과 명칭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교과목입니다. 이게 40문제 나온다. 근데 지금 이거는 약칭이에요, 사실은. 공인중개사 법령 하면은 요 안에 두 개의 법이 들어가요, 출제 범위가. 그래서 첫 번째 법이 공인중개사법 하는 게 하나 있고,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 관한 법이 있어요. 그걸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실거래가 신고법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두 법을 합쳐서 시험 과목 명칭을 공인중개사 법령이라 해놨어요. 법은 이 두 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무 파트로 이러는데 이 파트에서 70에서 75% 출제가 돼요. 40문제 중에 한 29문제 이 두 법에서 나온다. 중개 실무에서 한 10문제, 11문제 열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2차 교과목이 부동산 공법 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부동산 공법. 이 공법에는 법이 6개나 들어가요. 6가지가. 그 6가지 법 이름은 공부하셔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6가지 법이 들어가. 그 6가지 법을 40문제로 내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 법령 하는 과목이 하나 있어요. 그렇지. 공시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이게 한 과목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책은 2권이에요. 공시법령 책이 하나 있고 부동산 관련 세법 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이 공시법령은 또 법이 2개라. 그렇지. 한 개는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게 돼 있고 또 한 개는 옛날 법 이름은 지적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법 이름이 좀 길어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뭐 현재도 강의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불편하니까 옛날 법 이름으로 지적법 이렇게 강의를 하실 거야 아마. 알겠어요? 이 두 법을 합쳐가 공시법령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뭐다 60%를 내요. 24문제를 낸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관련 세법 해가지고 40% 16문제를 낸다 이 말이에요. 합쳐가 40문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법이 제일 출제 문항수가 적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한 과목인 공부할 때는 한 과목으로 공부하는데 실제 출제될 때는 한 과목의 일부 40%밖에 출제가 안 돼. 16문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0점 넘어 합격하는 시험인데 1차 합격자 결정 따로 2차 합격자 결정 따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이 두 과목을 평균 점수 내가 몇 점? 60점 넘어 합격이 된단 말이야. 그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2차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잖아. 시험을 1, 2차를. 그래서 1차에 60점 넘은지 안 넘은지 당일날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2차 시험도 응시해줘. 응시해주는데 나중에 채점 결과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 성적은 평균 100점마다 무효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렇다.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 시험을 치고 나와보면은 2차 시험 성적은 평균 60점이 넘었는데 1차가 평균이 50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2차 무효가 되니까 다 불합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험생들이 불만이 많아. 그래서 자기 기준대로 아전 인수격으로 이제 2차 점수를 1차에 보태주든지 아니면 1차가 점수 많이 나온 사람은 2차에 보태주면 안 되나 이렇게 질문하는데 보태줄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사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따로따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수험생들이 불만이 많은 걸로 알아요. 뭐 시험을 치고 나왔는데 2차는 평균 60점이 넘었어. 근데 1차는 60점이 안 됐어. 아까봐요, 안 아까봐요? 아깝지. 그래서 이런 수험생들이 불만이 많아.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시험 제도를 바꾸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1차 날짜하고 2차 시험 날짜를 같은 날 치고 있잖아. 분리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분리해서 시행해버리면 2차는 합격했는데 1차 떨어진 사람이 불만을 제시할 이유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시행될지는 앞으로 그 몇 년쯤 지나가 봐야 알겠어요. 왜냐하면 원래 결정이 나더라도 유예 기간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한 2, 3년 동안은 현행대로 움직이지만은 유예 기간 주면 한 3년 뒤나 4년 뒤쯤부터는 아마 1, 2차 분리해서 실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1차 따로 2차 따로 이렇게 사정을 하는 시험인데 왜 이 과목이 고득점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이 쇠가 빠지게 1년 내도록 공부해도 몇 점을 못 넘긴다. 10명 중에 9명은 50점을 못 넘겨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 과목은. 그러면 이 과목은 아세요?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알겠어요? 점수가 60점을 못 넘겨. 왜 못 넘기느냐 하면 어렵지도 않은데 양도 다른 과목에 비하면 작은데도 전국의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 과목과 이 과목 이틀 하잖아요. 그렇죠? 따로따로 책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게 하루를 안 줘. 한 달 만에 이거 끝내고 한 달 만에 끝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원도 보면은 월요일 날 이 과목하고 이 과목이 들어가는데 한 달은 요 과목하고 한 달은 뭐 이 과목을 하든지 아니면은 격주로 이 과목을 바꿔서 강의하는 이런 식이 된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두 과목은 강의 시간이 아주 적어요.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이 과목의 점수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60점을 못 넘겨. 그러면 평균 2차에서 60점 넘기려고 하면 이 과목을 몇 점 이상 맞춰야 돼요? 계산. 70점 이상을 맞춰야 되잖아. 알겠어요? 70점 이상. 근데 이 7점 맞춰도 딱 평균 60점이야. 그러면 이제 불안하잖아. 실수로 한두 개 더 틀리고 이래 되면 잡으다. 그래서 이 과목을 몇 점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된다? 80점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다. 80점 맞추려면 몇 개를 맞춰야 되느냐? 40개 중에 32개 이상을 맞춰야 돼요. 알겠어요? 이 과목이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 그러면 봐봐요. 이 과목,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이 과목도 골고루 출제하고 있는데, 알겠어요? 고득점을 해야 돼. 그럼 골고루 출제하는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려고 하면 공부도 뭐, 골고루 해야 되는 거야. 중요한 거 위주로만 공부하면 늘 출제되는 거 위주로만 공부를 하면 몇 점밖에 안 나온다? 60점밖에 안 나와요. 이 과목 60점 나와도 이 점수에서 미달되기 때문에 떨어지게 돼 있어. 평균 뭐 58점, 65점 이래가 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은 내용적으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자주 출제된다 뭐 이따금씩 출제된다 가릴 거 있다 없다? 없다. 골고루 싹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점수가 잘 안 나와. 왜 안 나오느냐 하면은 이 공부하는 과목들 중에서 공부할 때 제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어느 과목이다? 이 과목이. 내용이 안 어려워. 알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고득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80점이 잘 안 나와요. 기껏 조금 열심히 했다 하는 사람은 70점 여기서 머무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머무르면은 이제 평균 점수 6점 낼 때 아리까리 해가지고 한두 문제 모질해가 톡톡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올해도 시험에 합격생이 28회 때 작년 2017년도에 23,000명 정도가 합격을 했는데 그러세요. 불합격한 사람들, 합격한 사람들의 점수를 분석해 보면은 합격한 사람들 23,000여 명의 대부분의 점수가 2차에서
60에서 65점 사이예요. 그 턱걸이 4개가 합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럼 떨어진 사람들도 대부분 몇 점에서 떨어진다? 55에서 60에서 사이에서 떨어지는 거야. 결국 두세 문제 더 맞추고 두세 문제 덜 맞추고 이 상황에서 합격 불합격 여부가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불안한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과목을 최소 무조건 몇 점 넘기고 70점은 넘기고 여유 있게 좀 편안하게 합격하고 싶으면은 몇 점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8점까지 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이 과목도. 알겠어요? 그래서 골고루 알겠어요? 성실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과목도. 공부할 때는 제일 쉬워요. 만만하게 공부하기 딱 좋은 과목입니다. 그런데 만만하게 생각해가 만만하게 공부하다 보면 결국 실전에서 답이 안 보이는 문제가 제법 있어요. 알겠어요? 쉬운 과목일수록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느냐. 여러분들 표현대로 빌리자면은 베베 꼰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어려운 과목은 안 꽈도 뭐 틀려. 근데 쉬운 과목은 함정을 교묘하게 파가지고 틀리도록 유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함정에 걸려들어 버리면은 아는 내용도 이해가 알고 있는 것도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한 1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다른 과목 선생에 비하면은 이 과목이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을 거야. 알겠어요? 잔소리. 그걸 잔소리로 들어드리지 말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걸 주의하라 하면 주의해야 되는 갑다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봅니다. 즉 요약집을 원할 것이 아니다. 골고루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서 이 책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 책 안에서 안 나오는 문제는 없다. 이리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책을 편집할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편집했기 때문에 그리고 출제되는 문제의 국어적 표현이 있죠. 표현. 표현의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이 뭔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해 보면은 책을 읽을 때 국어를 읽었는데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먹는 표현들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의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면 단어 위주로 암기할 것이 아니라 문장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단어 위주로 공부하는 자세는 버리시는 게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례 이야기해 드리면은 수험생들은 암기할 것들이 나올 때마다 두 문자 따가지고 말 만들어가 외운다 안 외운다? 외웁니다. 그렇죠? 그게 아주 안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당장은 그게 암기가 되는 것처럼 느낌을 받아도 실제 출제되는 문장 표현을 보면은 암기된 그 두 문자 글자가 안 나와. 알겠습니까? 표현이 바뀌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그래도 여러분들이 암기할 게 많기 때문에 두 문자를 따가 외우는 방법 완전히 뭐 사용하지 마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역시 일단 외우는 게 중요하니까. 그 두 문자 따가 외우더라도 그 두 문자가 가리키는 의미가 뭔지는 100% 이해한 상태에서 두 문자를 따가 외워야 되지. 그냥 그 뜻도 제대로 이해도 안 된 상태 두 문자만 따가 외워가 기억도 올리는 건 별 의미가 없어. 알겠습니까?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두 문자 따가 외우는 거는. 주어진 50분 시간 내에 각 과목별로 40문제를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두 문자 따가 외우면. 왜냐하면 두 문자의 의미를 이해하고 외웠다 하더라도 일단 글을 읽으면서 두 문자를 먼저 머릿속에서 떠올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떠올리는 그 과정에서 또 이 두 문자가 가리키는 의미가 뭐다 하는 걸 또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시간적인 과정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 알겠습니까?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장 위주로 읽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문장을. 그러니까 책을 자꾸 읽으시면 됩니다. 기본서를. 알겠어요? 자, 이 또한 기본서를 반복해서 읽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과목을 학습할 때 이 전부 다 봐봐요. 개론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다? 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개론책 한 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무슨 과목이다? 법과목이야, 법. 그래서 법과목을 공부할 때는 항상 뭐를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법 조문을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세는 무슨 소리냐면은 법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법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생각하면 돼요. 법대생들은 항상 옆에다가 뭐를 두고 확인한다? 법전을 두고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법전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전을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공부하는 자세 중에 이 책의 예를 들면은 아무 페이지나 한 피 봐봐요. 아무 페이지나 피 보면은 문장 끝부분에 마침표 부분에 괄로 해가지고 법제, 맺조, 맺탕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그런 법제, 맺조, 맺탕 하는 이 표시가 달려있는 문장은 법전의 걸 그대로 뺏겨가 적어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괄로를 보시면은 결국 내가 법전을 확인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그 법제, 맺조, 맺탕 숫자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읽고 있는 이 문장은 우리 법에 명확하게 요거 내가 읽은 문장 그대로 적혀져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다시 앞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과 마찬가지로 28회 작년 시험에서도 법 전문에 입각한 출제가 대부분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하는 이 말은 우리 시험 문제를 보면요. 시험 문제를 보면 문장이 나오잖아. 그 문장 자체가 거의 법전에 적혀져 있는 문장을 출제위원들이 그냥 복사뜨기 해가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40문제 오지선다형이잖아. 그러면은 총 지문이 몇 개예요? 200개예요. 200개 중에 거의 한 150개 지문 정도는 법전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복사뜨기 해가 와가 시험 지문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시험 지문은 법전이야. 그냥 150개 정도 지문이. 그 법전을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150개만 갖고는 고득점이 된다는다.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법조문 표현이 아닌 지문들이 또 한 50여 개, 60여 개 정도 되는 것들은 이제 응용 표현들이거든. 그것 때문에 사실상 고득점이 어려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백지 한 장 차이다 하는 말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요. 60점하고 그래서 70점하고는 점수 차이가 커요? 별로 안 커요? 별로 안 크죠? 그렇죠? 생각 바꿔야 됩니다. 점수 차이가 큰 겁니다. 이거. 그럼 요 사람이 아는 지식 범위하고 요 사람이 아는 지식 범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야. 상당히 지식의 범위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59점으로 떨어진 사람하고 60점으로 합격한 사람하고 아깝다 하잖아요. 떨어진 사람이. 실력 차이가 많다 안 많다? 많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불과 그 몇 점을 더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든 노력을 한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모의고사도 때때로 수시로 치게 되는 기회가 있을 건데 모의고사 점수가 한 57, 8점 나왔어. 그럼 조금만 더 하면 합격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거든. 조금 더가 안 됩니다. 마해야 60점 확실히 넘긴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알고 모르고 백지 한 장 차이야. 알겠어요? 그런 자세를 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장을 더 넘겨보면은, 차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차례. 그래서 01이 공인중개사 법령이죠. 바로 이거라. 이거. 알겠어요? 요거라. 그리고 02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돼 있죠. 바로 여기다. 요거. 거의 1장과 2장 합쳐가지고 이제 70에서 75% 한 28문제 일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대부분 법 조문대입니다. 그 다음에 03이 뭐로 돼 있어요? 중개실무 총론 돼 있죠? 그리고 04가 중개실무 강론 돼 있죠? 자, 근데 이 중개실무 총론과 강론을 합쳐가 이제 한 30% 가까이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중개 실무 하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중개업에 관심도 안 가져봤고 실무 전혀 경험도 없는데 이거 어려워서 의아하고 싶은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과목 명칭은 중개 실무라고 돼 있지만은 그래서 교재는 또 총론과 강론으로 나누어서 편집해 놨지만은 이 중개 실무 파트도 실무 아닙니다. 법입니다. 알겠습니까? 법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중개 실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법률적 지식들을 중개 실무 부분으로 문제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개 실무 강론에 보면은 2장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있죠? 자, 그럼 봐봐. 주택임대차 거래를 중개를 해요. 중개를 할 때 임차인한테 뭔가 중개하는 사람이 설명을 해야 한단다. 해야 되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인의 보호 내용들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게. 그게 중개 실무 능력이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중개 실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지식들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부분이라. 알겠습니까? 이 부분도 다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뒷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10페이지에 가면 제1장에서 부동산 중개업 제도 및 공인중개사법의 총칙 이래 나왔는데, 자, 1절에 중개업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은 15페이지 제일 윗부분까지, 알겠어요? 15페이지 윗부분까지. 이때까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없는데 뭐를 적어 놨느냐 하면은 이 부동산 중개업 제도와 그에 관한 법의 변화 과정, 역사를 좀 소개해 둔 거야. 알겠습니까? 역사. 그래서 시험 출제된 바는 전혀 없는데, 알겠어요? 한번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읽어봐 두시면은 뒤에 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알겠어요? 뒤에 부분을 이해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현재 공부해야 될 이 공인중개사법, 거래신고에 관한 법, 이 법이잖아 전부 다. 법도 다 제도라, 제도. 법제도 가잖아요. 이 제도라는 것은 아시죠? 처음부터 있었다 어느 시점에 와가 만들어진 거다. 어느 시점에 와가 만들어진 거다. 필요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내용의 제도가 어느 시점에서 만들어지게 됐는가? 그 배경, 알겠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지는가? 이 역사 과정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쭉 한번 살펴보면, 출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펴보면, 오늘날에 시행되는 이 공인중개사법 제도의 내용이 왜 현재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는가라는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서론 부분에 적어 놓은 건데 출제된 바는 전혀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런 게 만약에 봐봐요. 출제된 바 없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네 하면서 싹 지아픈다, 안 지아픈다? 지아버리, 이거. 알겠어요? 왜 안 그래도 공부할 양이 많은데 언제 그 다 읽어보겠노 싶어가 지아버리. 출제도 안 됐다 하니.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과목은 고득점을 해야 되는데 골고루 출제되고 있잖아요. 자주 출제됐던 거, 자주 출제 안 됐던 거, 뭐, 골고루 출제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치는 원래 시험에, 29회 시험에 이때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이 영역을 출제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한 문제를 만들어내버리면 여러분들은 뭐, 읽어본 적도 없는 수험생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은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다. 아니면 가끔씩 까울만 하면 한 번씩 출제되는 정도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해 드리면은 그 부분을 반복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한두 번쯤은 읽어두는 정도는 하셔야 된다, 안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고득점 하는데, 그리고 실제 자주 출제되는 주제를 이해하는데 도움도 많이 되고, 알겠어요? 한두 번쯤은 읽어주는 정도. 반복해서 볼 필요까지는 없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어차피 60점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인데, 뭐, 100점 말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야. 매회 출제되는 거라면은 반복해서 자꾸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거의 출제 안 되는 부분들은 뭐 한두 번쯤 읽어두는 정도. 그런 식으로 해 두셔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알겠어요?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줄 거 그까지는 없어요.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줄 안 꺼도 됩니다. 제가 특별히 줄 거라 소리 하지 않는 이상. 왜냐? 줄 꺼야 되는 부분을 제가 교재 편집하면서 다 표시해놨다, 안 해놨다? 표시해놨다, 이 말이에요. 진하게.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진하게 다 해놨으니까 줄 끊는 데는 신경 덜 쓰셔도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10페이지에 보면은 부동산 중개업 제도의 변화해서 1번에 객주 상인, 줄여서 뭐 객주 두 글자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 돼 있는데, 그 5번째 줄에 가면은 줄 끊은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중개업은 고려시대에 뭐로부터 기원이 됐다. 객주 제도로부터 기원이 됐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이런 게 이제 한 번쯤 읽어뒀잖아요.
만약에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왔지만은 원래 시험에 시험 지문이 나오면 이런 식이 될 것이다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업 제도는 객주 제도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런 식으로 시험 지문이 나오면 하시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객주가 뭐냐 하는 거는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지. 근데 그러면 안 물어본다고 객주의 뜻도 모르고 그냥 그걸 익힐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5줄, 6줄을 다 읽어두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객주 드라마도 많이 봤겠지만 객주라는 사람은 상인을 뜻하는 용어예요. 근데 이 객주라는 상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상인이냐면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특산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상인입니다. 근데 판매하는 상인은 오늘날의 중개업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그 판매하는 객주 상인에 고용된 직원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 직원이 여러 종류의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 중에 어떤 직원들은 객주 상인이 판매를 할 때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흥정 붙이는 역할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걸 양갈로 2번에 보면 거간이라고 그러는 거야. 거간.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거간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상인, 객주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중개업의 유래하면은 객주 제도로부터 유래되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있는데 직접적으로 중개업과 관련 있는 것은 객주라기보다는 오히려 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거지.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거간이라는 용어가 오늘날의 이 중개업 하는 사람들, 소장님들 있죠? 저 사람들을 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좀 좋다, 안 좋다?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이유가 봐봐요. 거간이잖아. 거간꾼, 사기꾼, 거간꾼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역사를 딱 살펴보면 자체적으로 벌써 인식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이게. 알겠어요? 그래서 양갈로 2번에 거간 보면 마지막 8번째 줄입니까? 현행 중개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뭐다? 거간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알겠어요? 거간이다. 자, 그럼 봐봐요. 시험, 이게 왜 시험에 잘 안 나오느냐? 이때까지 나온 적도 없느냐? 출제위원으로서는 자기가 시험 문제 만들어 놓고 이의신청 당하면 기분 좋다, 안 좋다?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 이의신청 당할 문제를 만들어내지를 않겠죠, 당연히. 알겠어요? 실수로 낼 수는 있겠지만, 알겠어요? 자, 시험 지문을 냈다 쳐봐요. 오늘날의 부동산 중개업의 유래는 거간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런 지문이 냈다 쳐봐요. 이거 O예요, X예요? 우리는 지금 공부할 때 객주로부터 유래되었다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시험 출제자가 거간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이렇게. 그러면 또 X 하는 사람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그걸 O라고 주장하는 사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이거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객주에 누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간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딱 100% 정확하게 이거는 O, X 이렇게 구분할 이야기가 못 되거든. 그게 못 내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 거다. 근데 옛날에는 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냈는데 오늘날에는 시험에는 왜 못 내느냐? 여러분들 시험 제도의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알겠어요? 우리가 15회 시험 때, 지금 29회 시험 준비하잖아. 15회 시험 때 아시다시피 데모를 했다 안 했다? 했습니다. 알겠어요? 전국적으로 데모를 했죠. 알겠어요? 그때 한 3, 4만 명이 응시를 해가지고 최종 합격자가 1,100명인가 그리밖에 안 됐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데모를 했는데 그래서 데모가 받아들여져가 추가 시험이 시행됐잖아. 15-1 시험회가. 알겠어요? 하여튼 그 15-1 시험부터 시험 출제 기관이 바뀌어버렸어요. 데모하는 바람에. 15회 시험 칠 때까지는, 데모하는 시험 칠 때까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을 했어요. 근데 데모가 일어나는 바람에 어디로 넘어가 붙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넘어가 버렸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토지주택공사에서 한 3년간 이렇게 또 시험을 쭉 출제해 오다가 다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모든 국가 전문 자격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통합하자 하는 정책이 되면서 다시 중개사 시험을 어디로 가져가 붙다? 산업인력공단으로 가져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공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 알겠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가져가면서 시험 출제 과정이 바뀌어버렸어요. 데모하고 난 다음에. 데모하는 그 시험 때까지는 출제위원들이 재택 출제를 했어요. 연구실에서 문제를 만들어내가 인비처리해가 보내고 이랬다, 공단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를 골라가 선정해가 40문제를 내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토지주택공사로 넘어가면서 부정의 소지가 있다 판단돼서 그런지 합숙 출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 전부 다 콘도 같은데 뭐다 합숙시켜가 전혀 바깥 출입을 못하도록 막아놓고 뭐다 그 안에서 찢고 뽑고해가 40문제를 만들어내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시험 시스템이 다시 토지주택공사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와가 지금까지도 계속 합숙 출제 상황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재택 출제에서 합숙 출제로 바뀌면서 무슨 제도가 또 만들어졌느냐 하면 이의신청 제도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옛날 그러면 15회 시험 때까지는 이의신청 제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의신청 제도가 없었다라는 것은 시험 문제를 공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시험 치고 나가면서 문제지 갖고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갔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신청 제도가 도입된 15-1부터 뭐 이제 문제지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 이 신청 일주일 정도 접수받아가 수정할 거 수정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바뀐 거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이 신청 제도가 없던 시절에 문제도 공개되지 않은 그런 시절에는 알겠어요? 이런 아리까리한 누가 보면 O, 누가 보면 X일 수도 있는 그런 지문들도 제법 많이 나왔다 안 나왔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신청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명쾌하게 O, 명쾌하게 X 아닌 지문은 거의 없어. 실수가 아닌 이상은. 알겠습니까? 무슨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쉬워졌다, 어려워졌다? 쉬워진 거예요. 과거보다는. 알겠습니까? 쉬워진 건데, 나름대로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 알겠어요? 골고루 구석구석이 내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차피 쉬워지니까. 그래서 합격자 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뭐 수험생들이 공부 잘 하지 않는 것들도 뭐 퍽퍽 한 번씩 몇 문제씩 내야 된다, 내야 된다. 내야 되는 거야. 합격자 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 옛날에는 이런 것도 한 번씩 지문으로 나왔는데 요즘은 거의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그간 밑에 3번에 각회라는 게 있죠. 이 각회도 관로 안에 보면 한자는 필요 없어요. 집주름이라 하기도 하고 가그간이라고도 하기도 했는데 간은 집 가짜고 가그간. 그럼 결국 각회라는 용어도 무슨 뜻이냐면은 거간 직업의 한 종류야. 종류. 봐봐요. 거간이라는 단어의 뜻이 물건을 사고 팔 때 흥정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 거간이라고 불렀잖아. 그러면 그 거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소일 때는 소 사고 팔 때 흥정 붙이는 거간을 무슨 거간? 우거간 그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집을 사고 팔 때 흥정 붙이는 거간은 무슨 거간? 집거간, 가거간 그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각회도 거간의 한 종류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중엽 넘어오면서부터 거간 직업인이 흥정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종류별로 다양화되기 시작한 거지. 다양화.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지금 잘 봅니다. 법조문 공부라는 게 이래서 까다롭습니다. 제가 두 단어를 적을 텐데 같은 단어인지 다른 단어인지 한번 받아들여 봐봐요. 중개업 하는 단어가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 6글자, 3글자 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다른 겁니다. 그럼 봐봐요. 이 중개업하는 3글자 앞에는 중개가 흥정 붙이는 거잖아요? 알선하는 거잖아? 그렇죠? 소개하는 거잖아? 그렇죠? 흥정의 대상이 되는,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 소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선박일 수도 있고, 알겠어요? 포목일 수도 있고, 물건이 안 정해졌어.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 해버리면 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뭐로 정해진 거다? 부동산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럼 봐봐요. 거간 해보면은 흥정을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을 거간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거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그 소거간, 우거간, 뭐 포목거간, 집거간, 다양한 거간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은 각회 해버리면 이것도 거간은 거간이지만은 무슨 물건을 위주로 흥정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 집, 토지와 가옥 이게잖아. 그걸 이제 각회라 그래.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의 시초하면 뭐겠어요? 각회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냥 중개업의 시초하면 뭐 거간했든지 객주 가든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기다. 그래서 우리가 양갈로 3번 끝부분에 가봐요. 진짜 11페이지로 가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적인 해놨잖아. 독자적인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부동산 중개업자는 각회 내지 집주름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리 적어 놨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독자적인 부동산 중개업자 이런 용어를 쓸 때 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이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용어 표현 하나하나 갖고 잘 따집니다. 법 공부 안 한 사람은 이놈이나 그놈이나 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다 비슷한 말 아이가? 똑같은 말 아이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버리지만은 법 공부하는 사람은 비스무리한 용어라도 뜻이 구별될 수 있다면 엄격히 구별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 자세를 여러분들이 견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공부를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민법 같은 거 공부할 때 이런 거잖아. 추정한다, 간주한다, 알겠어요? 간주한다. 이건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좀 쉬운 걸로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계약을 뭐 한다? 취소한다. 이런 말 하죠? 그건 나중에 공부해봐. 계약을 취소한다 그런 말 잘 안 나와. 안 나오고 계약을 뭐 한다? 해제한다. 이런 말 나온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라는 것도 법률행위 한 종류인데 이 취소라는 거나 해제라는 용어는 효력은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법률행위 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취소라고 하는 반면에 계약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해제하거든.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취소나 해제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거 철회나 취소나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로 막 사용한다 이 말이야. 근데 엄격히 구별해서 사용해야 돼. 알겠습니까? 공부하면. 그럼 나중에 민법 같은 거 시험 문제 풀 때 취소라고 써야 O 문장인데 철회라고 용어를 바꿔놓으면 O가 X가. X 해야 되는데 보통 법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취소나 철회나 그놈이나 다 같이 O 해본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용어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집사람하고 자주 말다툼한다고. 집사람 법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취소나 철회나 그놈이나 비슷한데 뭘 자꾸 따지노? 저한테 해요. 알겠어요? 근데 저는 법 공부하니까 원격이 다르거든, 뜻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따진다는 거야. 부부간에 자꾸 따지가 좋을 일이 없다는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 게. 그래서. 자, 그런데, 알겠어요? 양갈로 4번에 보시면 11페이지에 이제 객주거간 규칙하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 칩니다. 알겠어요? 객주거간 규칙은. 자, 이걸 왜 동그라미 치느냐? 이제까지 뭐 객주다, 거간이다, 각회에 가는 거는 그냥 설명만 쭉 하고 넘어왔는데, 동그라미 치는 이유 잘 들어봅니다. 자, 객주거간 규칙의, 거기에 읽어보면 세 번째 줄에 1890년 5월에 객주거간 규칙이 제정되었고, 이런 말 만들어서 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객주거간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고려시대 말부터 조선시대 초기, 중기까지는 객주 거간 영업을 규제하는 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객주 거간업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의 이름이 뭐다? 객주 거간 규칙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잘 봐요. 부동산 중개업은 자유영업이었다라는 거야. 누구나가 다 객주 거간 영업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나 객주 거간 규칙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아무나 객주 거간업 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한다. 그거 읽어보시면 거간 인가제를 시행하였다 해놨죠? 그래서 거간, 관으로부터 인가증을 받아야만이 거간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법이 객주 거간 규칙이야. 인가증. 알겠어요? 이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으로 와봐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법이 이 법 아닙니까? 이 법의 역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법을 앞으로 공부해보면 지금도 감을 알고, 지금 요 앞에서 사무실, 중개사무소 처리가 영업하고 있는 소장님들 있잖아요. 허가받았어요, 신고하고 해요, 인가받았어요 해요, 승인받았어요 해요, 등록하고서 해요. 등록하고서 합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공부해 보시면 요 법은 구조에 보면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그러세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알겠습니까? 등록제입니다. 지금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등록 안 하고 중개하잖아? 등록 안 하고 중개하잖아? 그러면 어느 법 위반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잖아. 그렇죠? 그걸 무등록 중개업이라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에 저 뒤에 48조에 가면은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해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도록 법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그러나 이 시절에는 조선시대 초기 중개는 뭐 법제도적 장치가 없으니까 자유형을 누구라도 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초기에는 이제 인가제가 시행된 거지. 객주거간 규칙이 만들어지. 그럼 인가제는 뭐고, 허가제는 뭐고, 신고제는 뭐고, 등록제는 뭐고, 승인제는 뭐고. 봐봐요. 지금 인가받아서 해라, 신고하고서 해라, 승인받아서 해라, 등록하고서 해라. 뭐 하든지 뭐 하려고 하니까 뭐 하고서 해라 하잖아. 용어가 다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뜻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예?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는 출제 안 합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중개사 시험하고 자 예를 들어 그렇다고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하고 법무사 자격시험,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이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시험이 수준이 더 높아요? 당연히 감평사, 법무사지. 그렇죠? 그 수준이 높은 시험에서는 좀 더 수준 있는 뭐다 내용을 물어보지만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수준에서는 등록하고서 해라, 신고하고서 해라, 인가받아서 해라, 승인받아서 해라. 용어가 다르잖아?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는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감평사나 법무사까지 가면 충분히 물어봐요. 사법시험에는 그거는 뭐 너무 쉬워. 그런 거 물어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공인시험에서는 그거 물어보면 제일 어려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것도 봐요. 학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 받아서 해라? 허가 받아서 해라 해요? 아니잖아. 면허 받아서 해라 하잖아. 면허라고 용어를 쓰잖아. 근데 건축법에서는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 받아서 해라? 건축 허가 받아서 해라 해. 그럼 허가하는 거하고 면허하고 용어가 같아야 달라요. 그럼 뜻은? 같은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도 있고 그래. 알겠습니까? 그런 걸 다 법대에서 다 공부합니다. 근데 그거는 중개사 시험 수준에서 낼 수준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 어찌됐든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순수히 알려고 노력하면 시간 낭비고, 중요한 건 중요하지만 알려고 하면 시간 낭비고, 외워버려야 돼. 이런 게 순수히 외우는 사항이야. 옛날 객주거간 규칙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객주거간업을 할 때는 뭐 받아서 해라 하더라? 등록이 아니고 뭐 인가 받아서 해라 하더라. 인가 용어 외워버려야 돼. 뜻을 몰라도. 알겠습니까? 그런 게다. 자, 그런데 양갈로 5번에 보면 소개영업 취체 규칙 하는데 취체라는 한자를 적어놨는데 한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단속의 뜻입니다. 취체라는 뜻이. 그래서 일본식 표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는 우리나라의 조선의 거간영업을 흥정붙이는 거간영업을 일본 사람들은 무슨 영업이라고 불렀다? 소개영업이라고 불렀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거간영업하고 소개영업은 같은 뜻, 다른 뜻?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소개영업을 규제하기 위한, 단속하기 위한 법으로 소개영업 취체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대신에 객주거간 규칙은 사라진 거지. 폐지된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소개영업 취체 규칙에서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개영업을 하도록 규제를 그렇게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 이거 딱 보면 느낌이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들은 파출소, 경찰서, 근처도 간다, 안 간다? 안 갑니다. 그러면 소개영업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어도 경찰서장한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의 소개영업 취체 규칙이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었다, 안 들어와 있었다? 들어와 있었죠. 그 일본 사람들의 소개영업에 관한 이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로 만든 규칙이에요. 그 소개영업은 누구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일본 사람들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규제가 강화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61년에 이르러서는 소개영업법이라는 법으로 바뀌어요. 이름이. 알겠어요? 소개영업 취재규칙이. 근데 이 소개영업법이 61년에 만들어지면서는 경찰서장의 허가제를 없애버리고 구시 읍면장에게 뭐만 해라? 신고만 하고 소개영업해라. 이렇게 규제를 또 풀어본다 안 풀어본다? 풀어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풀어버린 거다. 그래서 보릿고개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다 소개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사후 신고제를 채택한 거야. 알겠어요? 이 시절이 바로 무슨 시절이냐? 복덕방 시절입니다. 그 60년대, 70년대 이때가 바로 무슨 시절? 복덕방 시절이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 기억나면은 한번 돌려봐봐요. 복덕방 하시는 분들이 뭐 전문 자격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냥 동네에 뭐다 한량 되시는 분들이 할 일 없으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붙여가면서 뭐 알겠어요? 소개하고 구전 받아 묻고 복비 받아 묻고 그런 시절 아닙니까? 알겠어요? 이런 영업 행태가 80년대 초반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 서울 강남도 70년대 후반에 개발이 되고 전국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부동산 개발 위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복부인이라는 신조어도 막 등장해. 그래서 이 복덕방 하시던 그 할배님들이 알겠어요? 복부인하고 손잡고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린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안 되겠다 해서 83년도 12월 달에 소개영업법을 폐지하고 대신 무슨 법으로 바꿔버렸느냐. 7번의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꾸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는 몇 년도부터 시행됐다? 뭐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자격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런 정도로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D페이지로 한 가봐요. D페이지에 한 가보면은 알겠어요? 보충학습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또 별표 표시를 좀 해놔야 돼요. 이거는. 알겠어요? 역사지만 요거는 나중에 공부할 때 꼭 써먹어야 됩니다. 자, 표현은 어려워요. 표현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소개영업자에 관한 경과 조치 일어났는데 1번 요거는 1항이라는 소리야. 1항. 근데 83년 11월 30일 이전에 종전에 무슨 법에 의하여?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새로 만들어진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해 중개업의 뭐를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설명 듣습니다. 이 말 뜻을 알아야 돼.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61년도부터 알겠어요? 83년도까지는 무슨 법? 소개영업법이 시행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신고제잖아. 신고제. 그렇죠? 요때는 복덕방 시절 아닙니까? 영업신고제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요때 무슨 법이 만들어져가?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었다. 가장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만들어지면서 알겠어요? 요때는 신고제인데 잘 들어요? 요 중개법 만들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단 말이에요. 자격제를 신설합니다. 그러면서 잡아요. 이 시점부터는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증을 따가 뭐까지 받아라.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뭐까지 받아라. 허가를 받아야만이 영업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강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절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소개영업 하시던 분들이 자격증 땄나 못 땄나? 못 땄잖아.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럼 문 닫아야 되나 문 안 닫아야 되나? 이 법대로라면 닫아야 되잖아요. 기득권 침해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 들어요. 종전법인 소개영업법에 의해 신고를 한 자는 새로 만들어진 무슨 법에 의하여? 중개업법에 의하여 자격은 따지 않았으나 뭐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알겠어요? 실제 허가받지는 않았지만 허가받은 기나 마찬가지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계속 중개업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지 뭐. 알겠어요? 근데 자격증 땄어요? 안 땄어요? 안 땄죠. 알겠어요?
그러면 현재도 이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사람이 있다 하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봐봐. 지금 대한민국의 중개사무소 숫자가 10만 개 좀 넘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중개사무소 운영하는 그 10만 명의 소장님들이 다 자격증 있다 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일부는 자격증 없이도 중개업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바로 이런 법의 변화 과정 속에서 생겨난 사람이다. 이 말.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나이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현재로 따지면. 벌써 세월이 현재인데. 알겠어요? 이제 숫자가 많을 거다, 적을 거다? 적을 건데, 아주 적어요. 아주 적어요. 아주 적어요. 아주 적어. 그런데, 알겠어요? 또 한 개 더 알아야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알겠어요? 동그라미 2번이 있고, 동그라미 3번이 있죠. 있죠? 그냥 읽고만 지나갑니다. 2번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이 소개영업자는 이 중개업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소개영업법에 의해 교부받은 신고증을 만다. 신고증을 반납해요. 그러면 3번은 허가관청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중개업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중개업의 허가증을 만다 교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됐죠? 그까지 됐는데 방갈로 1번을 봐봐요. 1번을 보시면은 1번을 보시면은 1990년 1월 1일 시행하면 되어 있죠. 자, 1990년 1월 1일 그것 동그라미 딱 쳐봐봐요. 이것도 역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90년 1월 1일. 옆에 이제 땡땡으로 가봅니다. 89년도 12월 30일 날 개정된 건데 시행은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시행한 거야. 자,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죄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뭐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놨어요. 이렇게 개정했거든. 그럼 제가 줄 거는 부분이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요리 돼 있잖아.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요리 돼 있어요. 그 글자가 생긴 거야.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하는 글자가 없던 글자가 곧 생겨붙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90년 1월 1일부터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또는 누구 뿌이다.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 뿌인 거야. 90년 1월 1일부터는 누구만 허가받을 수 있다?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만.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요. 83년도부터 89년도까지도 자격제도가 시행됐고 허가제도가 시행됐잖아.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안 따고도 신규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복덕방 하던 사람이 아니고. 알겠어요? 왜냐하면 90년 1월 1일부터 누구만 허가받을 수 있도록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만 허가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거든. 그러면 한 요 6년 기간 동안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는 시행되고 있었는데 자격증을 못 따도 요 6년 동안은 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시절에 옵니다. 이 시절에 오면은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몇 부류?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 이후부터는. 뭐냐면 옛날에 소개영업 신고를 하고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있고, 알겠어요? 또 한 부류는 이때 영업은 안 했는데 요 6년 동안에 자격증을 안 따고도 신규로 허가받은 사람들이 또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두 부류의 공통점이 무슨 증이 없다? 중개사 자격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전국에 10만 명 정도의 소장님들 중에, 알겠어요?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있는 분들의 부류가 몇 부류다? 두 부류라. 두 부류. 한 부류는 언제부터 영업한 사람? 복덕방 영업한 사람. 또 한 부류는 요 시절에 자격증 안 따고도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어느 쪽이 숫자가 많겠어요? 요쪽이 많지. 나이가 더 젊으니까 아무래도. 알겠어요? 요 분들이 한 전국에 7,000명 정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 옛날에 복덕방 하시던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어찌됐든 이제 뭐를 꼭 인식해야 되는지 앞으로 공부하는데 현재 시행되는 이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는
이 법 안에서, 알겠어요? 이 법 안에서 중개업을 적법하게 영위하는 사람들에는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적법하게 영위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몇 부류가 있다? 두 부류가 있다. 그 두 부류가 한 부류는 이 부류, 한 부류는 뭐? 요 부류, 알겠어요? 요 부류. 아마 이 부류가 있다 하는 거는 사람들 잘 몰라요. 학원 선생들도 잘 모릅니다. 두 부류입니다. 알겠어요? 어쨌든 공통점은 뭐가 없다? 자격증이 없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용어를 미리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현재 전국에 10만 한 2, 3천 명 정도 되는 소장님들이 있어요. 그 소장님들의 종류가 세 종류인데 첫째가 자격증을 따가 등록까지 한 공인중개사, 인개업 공인중개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어요? 소장님의 신분이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법인이죠. 법인으로서 등록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가는 부류가 있어. 알겠어요? 또 한 부류가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표현을 익혀야 됩니다, 표현을. 알겠어요?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원래 29회 시험 치면은 시험 문제에 이 표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 표현이. 그럼 이 표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요 두 부류를 가리키는 사람이다. 이리 알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명칭치고는 조금 길죠, 이상하고.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그렇게 부른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런데 저걸 이제 전국의 대부분의 이 과목 강의하는 학원 선생들이 저 길어가 불편하잖아, 강의하면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저 편 나옵니다. 근데 강의의 편의상 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요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많아. 뭐, 중개인.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중개인. 요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제가 중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에는 절대로 중개인이라는 용어 안 나옵니다.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알겠습니까? 저 사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역사를 좀 이야기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 12페이지에 쭉 내려가면 방갈로 3번 가는 게 있죠. 99년도 7월 1일 가는 거 있잖아. 그렇죠? 99년도 7월 1일도 동그라미를 딱 쳐놔봐봐요. 그때 또 법이 개정됐는데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옆에 보면 허가제를 무슨 제로 변경했다? 등록제로 변경한 거다. 알겠어요? 허가제를. 자, 그러면 칠판 잠시 봅니다. 알겠어요? 그럼 지금 90년 1월 1일부터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만 뭐 받아가 허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허가제가 계속 쭉 됩니다. 그러다가 몇 년도 와가 99년도에 와가 중개업법을 개정해. 이 법을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해가지고 이 허가제를 뭐로? 등록제로 바꿉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또 여기서 한번 봐봐요. 요 표현도 좀 익혀놔야 돼. 그러면 이때까지 99년도 이전까지는 허가제였다 아닙니까? 허가 받아서 영업하는 사람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 허가제가 무슨 제로 바뀐다? 등록제로. 그러면 새로 신규 등록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겠어요? 안 해도 돼요. 종전법에 따라 허가 받은 사람은 개정된 법에 따라서 뭐 한 것으로 본다?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종전법에 따라서 허가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있죠. 옛날에 복덕방 영업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개정된 법에 따라 뭐 한 것으로 본다 또 등록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봐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중개인, 중개인 현행법에 따르면은 등록한 것으로 봐주는 사람 맞다? 맞는 거예요. 그 저 사람 사무실에도 가면은 무슨 증이 걸려 있다? 등록증이 걸려 있다. 이리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등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알겠어요? 기득권만 인정받아가 계속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람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다. 자, 그러면 봐봐요.
요것만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잘 안 쉬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 촬영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개업제도의 역사를 조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역사를 거슬러서 가봅시다. 지금까지 했는 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고려시대 말부터 중개업제도는 유래된 건데 객주대도로부터 유래된 건데 고려시대 말 조선 초기 중기까지는 객주 거간영업이라는 이 부동산 중개업이 법적 규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말이지. 소위 말하면 자유영업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일제시대 때 들어오죠. 일제시대 때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이 소개영업을 하도록 규제를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허가제잖아. 맞죠? 허가제. 누구의 허가제? 경찰서장의 허가제 된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뭐 1961년에 소개영업법이 만들어지잖아. 소개영업법. 맞죠? 신고제잖아. 그렇죠? 허가제가 무슨 제로? 신고제로. 그러다가 또 83년에 무슨 제로? 허가제로 또 바뀌잖아요. 근데 그게 또 99년에 오면 무슨 제로? 등록제로 바뀌잖아요. 그럼 봐봐. 중개업에 관한 법적 규제가 자유영업 상태에서 경찰서장의 허가제, 그 다음에 영업신고제, 그 다음에 영업허가제, 그 다음에 영업 뭐? 등록제로 제도가 변화하는 거예요. 규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규제가 강화되는 거죠. 허가제가 신고제죠. 규제가 강화 완화. 이 신고제가 다시 뭐 허가. 이 허가제는 경찰서장 허가제가 아니고 시군구청 허가제야. 그렇죠? 저거는 경찰서장 일제시대 때문에. 어쨌든 규제가 강화 강화. 다시 거기 99년대 규제가 뭐 등록제가 강화 완화. 99년, 97년, 98년, 99년 IMF. 알겠습니까? 영업 해먹고 싶은 사람은 쉽게 해먹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거예요. 이 등록제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규제 없다가 강화 완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업에 관한 법적 규제는 알겠어요? 강화될 때도 있고 뭐 완화될 때도 있고. 그게 강화되는 이유에는 완화되는 이유에는 다 시대적 상황 배경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 공부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실거래가 신고 봐봐. 옛날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잖아. 2006년도부터 시행됐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실거래가 신고제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2006년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해가 뭐 거래를 규제를 강화해요 완화해요? 강화하는 거잖아. 왜 그랬어요? 전부 다 탈세하니까. 알겠어요? 다운 가격으로 뭐 다 세금 내니까 그래서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 관행 때문에 탈세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규제를 강화해가 뭐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제도의 역사를 공부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자꾸 중요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자격증 취득해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잖아. 기본적으로. 지금은 등록제죠. 앞으로 규제가 강화될 거다, 완화될 거다.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아주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현재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십만 명 있을 거 아닙니까? 소장들까지 포함해가, 직원들까지 포함해. 그 수십만에 해당하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꾸 불법, 탈법을 많이 저지르면 왜? 규제를 강화할 것이고, 많이 안 저지르면 뭐, 당연히 규제를 완화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 영업 활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법, 탈법을 저지르지도 않는데 괜히 법을 규제를 강화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도의 어떤 변화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미래가 보여. 미래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규제가 강화. 무슨 소리인지 미래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해두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